이 한국 헌법 체계가 진보적이라고 자칭하는 좌경 판사들이 판사가 될 수 있느냐? 이게 과연 적법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우리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뭐 형사 감독 판사는 경력 10년 이상이 한다든지 못한다는 아주 지역적인 것입니다. 이런 성향의 판사들이 법관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에 관한 결정을 낼 수 있느냐? 이 판례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은 노무현 정권 이후에 특히 심해졌지만은 전교조, 민노총, 민노당, MBC, 경찰 패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따뜻한 판결을 내리면서 애국 투쟁 인사들이 한 사소한 잘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혹한 판단을 하느냐, 가혹한 선고를 하느냐. 우리 김승욱 기자가 무슨 강연을 할 때 이 민노총 사람들이 최근 몇 년간 19명이나 부인 자살 등등을 했는데 부인 자살을 하면은 보상을 해주는 규정이 있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짤막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민노총 등등에서 민사 형사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대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경사에서는 300만 원 벌금이고 민사소송에서는 2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어요. 그걸 만약 그 정도의 잘못을, 그 정도의 착각을 이 좌파들이 했으면 아마 무죄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들고시 그래 됐을 거예요. 이런 분위기라 해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공권력을 반대하는 거짓말 반복시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 이용훈의 사법부 판사들이 왜 이렇게 온정적으로 우호적으로 판결을 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한 번도 화염병 던진 적도 없고 한 번도 쇠몽둥이 던진 적도 없고 한 번도 죽창을 던 적이 없는 한국 사회의 가장 온건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가혹한 판결을 내리느냐 하는 그 비결,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거기에 이념적 가치관이 있는 것이죠. 이념적 가치관. 이념이라는 것은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좌익들은 김정일을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세력은 학살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념에 의해서,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판결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은 이런 판결을 하는 판사들, 또 이런 판사들이 득세한 이용훈의 사법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래서 사법부가, 이 이용훈의 사법부는 좌파 친북 세력의 마지막 보루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사실이죠. 결국 문제는 이념입니다. 이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념이 어떤지는 판결로만 표현이 될 것입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향성이, 일관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이 핵심인 우리법연구회라는 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라는 사조직, 왜 사조직이냐 하면 이게 연구단체가 아닌 것이 우리법이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보면은 어떤 때는 운동권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에 우리 신영철 대법관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사건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신영철 씨가 서울중앙지법부 원장을 할 때 이 촛불 난동 재판에 대해서 판사들이
미루기도 하고 하니까 이상한 재판 하지 마라. 그 상식대로 법대로 하라. 빨리 하라 하는 이 일종의 지도를 한 거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누구를 풀어주라 뭐 이런 거 많은 게 아닙니다. 선배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 지도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메일을 폭로하고 해가지고 난리를 쳤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재선 판결에 대한 개입인 것처럼 이용문 대법원장이 조사를 시켰어요. 그걸 묵살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판결에 대한 개입이다 해가지고 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우리법연구회가 하는 이 집단 행동은 신영철 대법관의 행동과 비교하면 이것은 몇 배나 더 심한 재판 관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집단 행동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젊은 판사들이 집단 행동을 많이 했어요. 뭐 판사회의라는 걸 소집을 하는데, 아니 판사들이 그런 집단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한쪽으로 몰아가는 편향된 분위기를 만들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온건한 사람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소신 있는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우리법 연구회라는 조직은 그만둔 사람, 변호사가 된 사람 딱 포함하면 한 180명이 돼요. 현직에 있는 판사는 한 120명이 됩니다. 120여 명. 이 사람 명단은 작년 9월 월간조선에 명단에 다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회장이라는 분이 자기의 블로그에 쓴 기사를 보니까, 글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법 연구의 정체성이 진보냐 개혁이냐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정관의 여부, 판결의 불공정성, 산업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접근, 분쟁 해결 절차의 불안정성 등등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는 이상 힘없고 돈 없는 다수의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하여 법원에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는 한 누군가가 이에 답변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책임을 이행하는 한 진보인지 개혁인지 구별할 실력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한 힘없고 돈 없는 다수의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하여 법원에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는 한 누군가가 이에 답변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힘없고 돈 없는 다수의 국민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힘없고 돈 없는 다수의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판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판사가 하는 것은 힘없고 돈 없어도, 힘없고 돈이 없어도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힘이 있고 돈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않으면은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것이죠. 이 힘, 돈과 판결을 연결시키면은 이것이 바로 이념적인 것입니다. 이념적인 것입니다. 이념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근희 씨는 죄도 안 지었는데 처벌하고, 저 노숙자는 죄를 지었는데 놓아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운동권 인사로서는 괜찮은데, 이 사람들의 생각을 엿보게 하는 겁니다. 엿보게 하는 것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누구 말을 인용을 했는데, 신영복 선생은 말하였습니다. 만남은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자의 성을 열고 바깥으로 걸어 나오지 않는 한 진정한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하필 신영복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합니까? 신영복이라는 사람은 뭘 하신지 잘 아시죠? 자, 이런 걸 따져보면은 일단 이런 분들이